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아시아의 정치 및 군사 상황이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특히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동향은 전통적인 영토 분쟁을 넘어 국가들의 전략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한국으로부터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간섭하는 이유를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는 두 나라 사이의 현재 긴장된 관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 직면한 전략적 문제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존재를 강화함으로써 많은 국가들, 특히 한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중요한 해상 무역로를 위협하며 전 세계 무역과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반대와 해상 자유에 대한 그들의 지지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단호한 입장을 증명합니다. 군사적으로 한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과 분쟁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첨단 무기 제공과 군사 지원은 해당 국가들의 자위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주권과 지역, 이익을 보호하려는 불굴의 메시지를 베이징에 전달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계속해서 국방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함에 따라 이 지역의 권력 균형과 지정학적 관계는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 한국은 남중국해 당사자가 아닌데 왜 자꾸 간섭을 합니까? 한국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처신잘하며 가볍게 떠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우리나라를 대놓고 무시하는 수준의 망언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입에서 나온 와중에 한국은 중국에게 더 이상 당할 게 없다며 코웃음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아예 중국의 뒷목을 잡고 있다면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려고 해도 결국 한국의 문턱에 막힐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까지 일명 레드팀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함대 수십 척이 오만 앞바다에 집결하여 미국을 포함한 친서방 세력을 향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항행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을 포함한 레드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중국이 군함을 동원하여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해상은 대한민국의 주요 원유 수입 루트로서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 중 80% 이상이 해당 경로로 통해 들어오고 있고 원유뿐만 아니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수출품이 지나는 중요한 해상 경로로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레드팀에게 한국의 경제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하고만 척을 찌고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주요한 동아시아 국가와 군사적으로 대치 상황에 있어서 유사시 상대해야 하는 국가들이 한둘이 아니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중국 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막을 내렸는데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밝힌 앞으로 중국의 목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만을 반드시 흡수통일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군사적 옵션을 사용한 대만 통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로부터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첨단 장비 공급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은 물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첨단 전자장비와 반도체 제품 등 중국이 경제적 선진국을 넘어서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내수 경제와 성장률 또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진핑 권력이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기에 반도체와 첨단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선 대만의 최첨단 기술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지만 이미 지난 70년 전에도 수억 명의 인민군을 동원해도 점령하지 못한 대만을 지금 점령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에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크게 신경이 쓰이는 곳은 한국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완전 점령하기 위해서 중국 정규 군중 적어도 35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상륙해야 대만을 점령할 확률이 50%를 넘어간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상비군은 420만 명 수준입니다.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선 병력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하는데 중국의 병력 90%가 대만과 가까운 남쪽으로 이동한다면 자연스럽게 북동쪽 국경이 비어버리게 되는데
이곳은 한반도가 있는 곳입니다. 한국이 중국 국경에 구멍이 생겼다고 판단하면 한반도를 통일하는데 절호의 기회이며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으로 한반도의 제공권 장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북한 압록강까지 진격하는데 5일이면 충분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이 일사천리로 통일을 하고 나면 과거 고구려의 영토이자 현재 중국령 조선족 자치주마저 중국보단 한국으로 편입되기를 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은 조선족 자치주 이외에도 내몽골과 위구르 지역 등 꾸준히 독립을 원하는 지역이 들고 일어나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존재로 인해 중국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쉽사리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남중국해라고 부르는 바다에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황당한 영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곳에 수십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왼쪽에 베트남, 오른쪽에 필리핀, 남쪽에 인도네시아까지 제대로 된 해상 영토를 가질 수 없고 이는 곧 해상 주권과 해상 무역 그리고 어업 활동까지 중국에게 모두 강탈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 공습을 시작하면 오른쪽으로는 한국, 남쪽으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그동안 중국에 당하던 국가들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과 가장 많은 해양 경계를 접하고 있는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최신의 호위함과 초계함을 총 12척 도입했는데 필리핀 해군의 목적은 오로지 중국으로부터 필리핀 바다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최신형 군함 기술이 필리핀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정면 대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여기에 필리핀은 한국의 FA-50 경전투기 12대를 보유 중인데 지난해 12대를 추가 주문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F-16 수준의 레이더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계약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중국은 실제로 한국이 필리핀에 FA-50을 수출하려던 당시 수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베트남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 베트남은 그동안 러시아제 군사 장비와 시스템을 놔두고 서방 표준 군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론 같은 공산권이지만 지난 1979년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군사적 충돌을 겪은 뒤로 베트남은 중국의 군사 장비는 도입하지 않고 러시아와 적극 협력해왔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산 군사 장비 유지 보수가 힘들어진 것은 물론이고 실전에서 크게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베트남은 현재 미국산 F-16V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며 전투기와 함께 최신식 군사 패키지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이 도입하려는 전투기는 대만도 도입한 4.5세대 최신형 F-16B인 만큼 중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베트남은 한국의 K9 자주포에게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방한한 베트남의 국방장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해 K9 자주포의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련 수출 계약과 생산 조건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육군 7군단의 포병여단을 찾아 실전 배치된 하나 K9A1 자주포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자주포인 만큼 베트남은 K9 자주포를 중국과의 국경에 배치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경우 중국은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게 됩니다.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 당시 K9 자주포로 중국산 자주포를 압도적으로 제압해 K9의 실전 위력을 경험한 인도는 그 즉시 200대의 K9 자주포를 추가 주문했고 이는 얼마 전 중국과의 국경에도 차례로 배치되어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작다고 무시해온 한국이 언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을 해서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한국산 무기를 공급하고 무장하게 했는지 황당할 노릇일 텐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30년 동안 조용히 남몰래 중국만을 견제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며 중국산 군사 장비는 앞으로 어딜 가든지 한국산 최첨단 장비와 경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부터 베트남, 필리핀까지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한국산 장비로 통일해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엔 중국이 놓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군사 장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탄약 생산 능력과 보유 능력인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155포탄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포탄 보유량과 생산 능력을 전략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추산한 내용에 따르면 155포탄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평시엔 월간 3만 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시엔 월간 8만 발까지 생산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짐작했는데 평시 기준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5포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현재 600만 발 이상의 155포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유사시 월간 10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면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5포탄으로 미국, 중국보다 훨씬 더 많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5포탄을 보유하고 생산 가능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5포탄과 그 밖의 포탄을 합하면 한국이 상시 가지고 있는 포탄의 개수만 낮게 잡아도 1천만 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장 상황은 장비가 있어도 포탄이 부족한 상황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은 최첨단 장비는 물론이고 미국보다 더 많은 생산 능력과 비축 능력으로 유사시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중국이 가장 두려운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에게 처신을 똑바로 하라느니 온갖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한국은 자주 국방을 추진해 30년 전부터 천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번에 터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이 두 전쟁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꾸 두 전쟁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북한 때문입니다. 약 3주 전 이스라엘을 공습한 하마스 대원들은 대전차용 유탄 발사기 등으로 무장한 후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간 하마스가 사용한 유탄 발사기 일부가 북한에서 수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스라엘군이 이를 공식화하면서 사실로 드러났죠. 수거된 하마스 무기를 분석해보니 첫 기습 때 북한과 이란산 무기를 각각 10%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전쟁연구소 ISW,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는 에스토니아 방위군 관계자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30만에서 50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하루 약 1만 발가량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는데 북한이 보낸 최소 30만 발의 포탄이면 최소 한 달은 포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ISW는 북한이 러시아로 선적한 화물의 정확한 내용물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구소련 시기 생산된 포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제공한 포탄은 실패 비율이 평균보다 높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에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내 포탄 생산과 북한으로부터의 포탄 수입 증가로 러시아군은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024년에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충분한 화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렇듯 북한은 러시아와 하마스 등 서방과 등을 진 진영과 밀월 관계를 통해 서방 세력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쟁에 적극 참여한 북한과 휴전 중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두 전쟁에 관심만 두고 있을 뿐 무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까요? 얼마 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방산 수출액은 역대 최고로 집계됐던 지난해 17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다가 2021년 72억 5억만 달러로 급증했고 지난해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 규모가 5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선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먹거리 산업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죠.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5년 단위로 국제무기거래 동향을 발표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용됩니다. 그런데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에서 2022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2.4%로 세계 9위로 집계됐습니다.
방위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요구되므로 진입 장벽이 높은데도 직전 5개년 2013에서 2017 조사에서 1.3%에 그쳤던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했죠. 파리 스페인이 0.6%와 거의 차이가 없고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 이스라엘이 0.3%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기에 대한 관심, 특히 유럽의 관심은 뜨겁다 못해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는 부동의 무기 수출 1위 미국입니다. 얼마 전 영국 군사정보 기업 제인스 JANES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 각국의 군사 관련 조달 규모는 내년 총 410억 달러, 약 3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3% 늘어난 수치로 2년 동안 증가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의 무기 병력 등 국방 지출 금액은 무려 2조 2영억 달러 약 974조 원로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미사일, 탱크, 대포, 군수품 등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전투 기술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이미 무장한 국가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세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전했죠. 이러한 덕분에 지난해 미국산 무기의 수출은 56억 달러 약 310조 원로 세계 무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국방 지출 금액 대비 미국산 무기 수출 비중은 10년 전의 30%보다 15%포인트가량 커진 것으로 1991년 옛소련 붕괴 이후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처럼 미국산 무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동맹국의 무기 조달 확대와 함께 그동안 러시아나 중국에서 무기를 사들였던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미국산 무기 고객이었던 중동 국가도 지속해서 미국에게 무기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수업계는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이어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까지 주문을 확대하면서 수요의 공급을 맞추지 못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즉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얼마 전 스톡홀름에서 열린 나토 주간 산업 포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나토는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 포럼을 개최했는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리의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며 이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파트너국의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포럼은 나토가 방산 조달 등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역내 방산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각국 정부 및 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은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처음으로 포럼에 참석시켰죠. 2년 만에 열린 포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우크라이나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나토 각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미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 일부에게 다량의 무기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포럼을 기점으로 향후 유럽으로 수출길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의 무기 부족 사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과장하자면 한국의 손을 벌리지 않고는 국가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 무기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세계 초강 대국이 대거 포진한 유럽에서 무기고가 바닥난다는 것은 포츠미팅이 포천 국방미. 쉽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의 주도로 나토가 창설되면서 불가자세계 3천 이후 미국의 후도로 나토 회원국들에게는 딱히 꼽을 만한 적의 너미가 없다는 점. 그리고 평화배당금 피스 디비덴드이라 부르는 예산 구조 때문입니다. 평화배당금이란 전쟁이나 첨예한 군사적 대립이 끝났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되던 비용을 경제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는 자금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가령
한반도가 휴전이 아닌 종전으로 전환된다면 그간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투자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휴자금이 생기고 이를 사회복지나 경제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유럽에서 발생한 것인데 소련이 몰락하던 1991년 당시 조지 H.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소련의 유럽 침공 가능성은 떠는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방위비를 25%나 삭감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삭감을 시작하자 유럽에서도 방위비 감축이 줄을 이었는데 특히 독일 등 상당수가 방위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방위비에서 줄인 예산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등에 써왔습니다. 결국 이런 예산 절감이 무기 생산에 구멍을 만들었죠.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정치인들은 방위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냉전 종식이 부른 이른바 평화배당금 피스 디비덴드 덕분에 각국은 군대 대신 보건과 교육 정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있게 했다고 참이도 세계 2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가 하루 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면서 그도 모자라 북한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인데 수십 년간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모아뒀던 무기를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니 무기고가 바닥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한국이 마음먹고 유럽을 공습한다면 유럽 전체를 꿀꺽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럼 포탄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달에 포탄이 적을 때는 10만 발, 많을 때는 약 24만 발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유럽 전체에서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고작 30만 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달 사용 분량이 유럽 전체 생산 물량과 맞먹고 있는 것인데 전쟁은 벌써 20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무기고에 비축해둔 물량을 풀어왔는데 전쟁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조차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량이 부족해 유럽에서 수출을 요청해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유럽은 무기고를 비워두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까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무기고는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례로 155 자주포 포탄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 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으로 K9 자주포도 이 포탄을 사용하죠.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약 3,000발의 155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1년간 100만 발 이상을 쐈다는 겁니다. 상당수가 미국이 지원해 물량을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고 유럽도 이를 지원했으나 성에 차지 않는 상황.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북한과 종전이 아닌 휴전을 이어오고 있어 늘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K9 등 155포 운용 비중을 늘려왔고 훈련을 위해 계속해서 포탄을 소비하고 생산해왔죠. 더구나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뤄지면서 품질도 꾸준히 관리해 흔히 명품으로 꼽히는 미국이나 독일산에 전혀 밀리지 않으며 현지 생산이라는 메리트 고리고 미국 무기와의 호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대로 포탄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에게 이만큼 군침이 도는 생산국도 없는 셈이죠.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155 포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다시 불타기 시작한 중동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중국과 대만이 여전히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포탄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일각에서 전쟁으로 인해 이득 보는 게 뭐 그리 자랑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만 거꾸로 돌려보면 미국이, 일본이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골칫거리 북한도 러시아와 하마스에 포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그를 통해 결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나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중국은 인민해방군 창건일을 맞아 자신들의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중앙TV인 CCTV는 건군절을 맞아 꿈을 쫓다는 뜻의 다큐멘터리 주멍을 방영하며 항공모함 산둥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산둥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 모습이 공개된 것은 그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산둥함 편대가 타이완 해협 통과 중 외국 정찰기를 발견하고 함재기 제-25 전투기 4대를 이륙시켜 대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산둥함은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이자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번째 항모로 2019년 12월 취역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더욱 더 자신들의 항공모함으로 군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무력을 통한 중국의 대만 압박은 더욱더 거세져 얼마 전 중국군은 대만 앞바다에서 항공모함의 공격 헬기까지 동원해 사격훈련을 진행해 대만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6일 중국군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앞바다에서 공격용 헬기를 동원한 저공비행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73집단군 항공여단은 최근 지식 공격용 헬기로 대거 동원해 전투력을 검증하고 조종사들의 전술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결국 참교육에 나서면서 기세등등하던 중국 산둥함이 대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산둥함은 미국 항모전단에 포위되자 자국 해군에 SOS를 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 영유권 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세 좋게 서태평양에 진출한 중국 국산 항모 산둥호는 곧 필리핀 서부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레이건호 항모전단과 하와이에서 출발해 일본 남부 해역으로 온 칼빌스노 항모전단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산둥함은 지원병을 요청하는 SOS를 쳤고 중국 해군은 서둘러 6척의 해군 함정을 급파했습니다. 또 항모 업무를 위해 HUK 전략 폭격기 등 48대의 각종 군용기들을 출격시켰다는 후문입니다. 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먼저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산항에 머물던 레이건호는 필리핀 지원을 위해 10월 19일 남중국해로 갔습니다. 중국의 산둥호도 맞불을 놓기 위해 10월 26일 대만 남부 바시해협을 거쳐 필리핀 동쪽 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루손섬 동쪽 필리핀해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일본 남부 해역으로 칼빈스노 항모전단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미국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샌디에이고에 정박 중이던 칼빈스노를 조용히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두 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해 중국과 북한이 이 틈을 이용해 준동하지 못하도록 견제에 나선 겁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기록을 보면 이때 중국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월 28일 낮 북해함대 소속 전자정찰함 진싱호가 다급히 오키나와를 거쳐 일본 남부 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뒤늦게 칼빈스노 동양 감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10월 29일 오전에는 배수량 1만 3천 톤인 대형 구축함 난창호가 전자정찰함 보급함을 대동하고 일본 가고시마 서쪽 바다를 거쳐 서태평양에 진출했습니다. 10월 30일에는 미사일 구축함 탕산호, 미사일 호위함 웨이팡호도 합류했습니다. 중국은 총 3척의 항모를 건조했지만 첫 항모 랴오닝호는 장기 수리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항모 푸젠호는 아직 시험 항해 단계입니다. 실제 운용되는 건 산둥호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가용한 대형 구축함과 호위함 등을 보내 칼빈스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놀랐는지 중국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도 대거 출동시켰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략 폭격기, 전투기, 조기경보기, 공중급류기 등 48대가 대만 남쪽 해상으로 출격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한 중국 군사 블로거는 11월 3일 포털 사이트 왕위에 올린 글에서 필리핀에 있는 레이건호와 일본 쪽 칼빈스노가 대만을 사이에 두고 남북에서 산둥호를 협공하는 형국이라면서 자칫 산둥호가 포위 섬멸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썼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화들짝 놀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건호와 칼빈스노 항모는 합쳐서 함재기 숫자가 150대를 넘습니다. 칼빈스노 항모에는 중국이 두려워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C도 있습니다. 기껏 30대 전후의 제-25 함재기를 보유한 산둥호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스스로도 항모 성능이나 작전 능력 면에서 큰 격차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증원 요청을 보냈던 것인데요.
미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지중해에 포드호와 아이젠하워호 항모전단을 배치했습니다. 이란, 레바논 등이 가세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미 본토에 있던 칼빈 스노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보내 레이건호와 2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2개 항모전단이 기본 전투 편제라고 합니다. 한 척이 전투 태세일 때 다른 한 척은 보급, 함재기 정비 등을 하면서 항상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와 인도 태평양 양쪽에 각각 2개의 항모전단을 배치했다는 건 실전 태세라는 걸 의미합니다. 미군 지휘관들이 자주 언급하는 파이트 투나잇 파이트 터나이트 상시 전투 태세인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전쟁이 반가울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까지 2개의 전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만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3개의 전선이 됩니다. 미국이 2개의 전선에 동시에 2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한 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총 11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국방부 어디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급한 상황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소홀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지중해에도 서태평양에도 2개의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다. 조금도 주의력이 분산돼 있지 않다. 이것이 필리핀 근해에서 벌어진 중국 산둥호 굴욕의 전말이며 미국 항모 울렁증이 도진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언론은 2개의 미국 항모전단의 위력에 겁을 먹은 산둥함이 다급히 증언을 요청했다. 며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중국이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왜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의 항공모함은 따라잡지 못하고 이 굴욕을 당하는 것일까요?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항공모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항공모함은 고철이나 마찬가지다. 구소련제 항공모함들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첫 국산 항공모함 산둥호를 내세워 항모 전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구소련제 항공모함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미국의 항모 전력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키 점프대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들은 속도와 양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능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미 항모처럼 캐터펄트를 사용하면 항공기에 충분한 속도를 줄 수 있어 최대 이륙 중량으로 이륙할 수 있다. 이 캐터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 말고는 없다. 미 항모에는 캐터펄트가 있지만 중국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 항모의 함재기인 제-25는 우수하긴 하지만 항공 전자장비나 무장 측면에서 미국의 F-35와 차이가 큽니다. F-18에 이어 미 항모의 주력 함재기로 자리 잡고 있는 F-35C는 지난 10년간 가장 저평가된 항공기이며 항공전 자장비 측면에서 F-22와 비교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고 전투 행동 반경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니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항공모함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미국의 항공모함이 둘러싸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군은 중국 항공모함에 대한 대용으로 5번째 스텔스 초계함을 진수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대응했습니다. 첫 튀장급 스텔스 초계함인 튀장함은 2014년 건조돼 2015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튀장함의 후속함으로 2020년 말 진수된 타장함도 현재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2026년까지 총 11척의 터장급 스텔스 초계함을 진수하도록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번에 진수한 스텔스 초계함은 길이 60.4m, 배수량 685T의 선체로 최대 40노트 74km 속도로 기동할 수 있으며 최대 작전 반경은 1,800캐리 3,033km에 이릅니다. 또 슝펑이 및 승평 3대함 미사일, 해검 중거리 대공미사일, 76함포, T-74 기관총, MK-15 팔랑스 근접, 무기 시스템 CIWS 등을 탑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획기적인 스텔스 초계함 신기술이 공개돼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멀트급 구축함입니다. 길이가 무려 180m에 달하지만 적 레이더에는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처럼 전략적인 장점이 많아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스텔스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과학자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이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스텔스 패널 방식은 선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붙이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탐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2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에 따르면 이 패널은 광대역에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나 전투기에 활용될 전망인데요. 페인트처럼 칠하는 게 아니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하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저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패널을 한국 과학자들이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냄에 따라 우리 해군 함정의 성능 역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2012년 9월 취역한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있긴 했지만 그건 소련 붕괴 후 싼값에 들여와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산둥함이 설계부터 건조까지 직접 제작했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산둥함이 진정한 항공모함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마중 대결 구도를 뚜렷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항공모함으로 북태평양 일대에서 전력 훈련에 나서면서 미국과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항공모함의 내부를 까보니 실제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전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배치됩니다. 항모를 배치한다는 건 언제든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과 같고, 그 국가의 군사력, 국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공모함은 미국의 항모전단과 대적할 전력은커녕 함재기가 이륙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재기는 말 뜻 그대로 군함에 실은 항공기입니다. 항공모함의 힘은 탑재한 함재기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함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물론 2012년 취역한 랴오닝 함조차 함재기의 조종사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못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함재기 조종사 훈련소는 랴오닝함이 취역한 후인 2013년에 설립이 됐고, 조종사들이 아직 항모에서 이착륙하는데 익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항공모함에 탑재될 70기의 함재기가 모두 출동 가능하려면 최소 70명의 숙달된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확보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항모수를 5에서 6대까지 늘리려는 상황에서 향후 비행 조종사 훈련이 시급해질 것이라고 또한 지적했습니다. 항공모함은 활주로가 일반 군용 공항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재기의 이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출기 캐터펄트가 중국의 항공모함 두 척에는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륙 시에 조종사가 엔진을 스스로 조종하는 자유 이륙 방식에 의해 고도의 조종사 숙련도가 요구되고, 엔진이 쉽게 손상되며 날개 충격이 큰 단점이 있어 구소련 이후 인도 해군만이 자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함재기 조종사가 기계적 이착륙 장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조종사 숙련도의 의지에 잦은 엔진 과부하와 날개 손상으로 함재기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탓에 랴오닝 배치한 지 3달이 돼서야 시야가 잘 보이는 낮 시간에 이착륙을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하고, 야간 착륙은 취역 6년 뒤인 2018년 5월에나 처음으로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데 밤에 이착륙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니 중국의 항공모함은 밤에 거의 무용지물인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제야 막 이착륙을 했으니 당연히 실전 훈련은 아직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들도 발생했지만 중국 정부에서 신규 조종사 모집에 방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현재 조종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고 숙련돼 있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부족하다고 하는 조종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함재기인 J-25의 무거운 몸무게입니다. J-25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미사일 등을 모두 장착해 완전 무장한 상태의 무게가 33톤티에 이릅니다.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이자
거대한 전투기로 유명한 F-22의 무기 적재 중량도 29톤 정도니 J-15는 엄청나게 무거운 셈이죠. 문제는 이 무게로는 산둥함에서 도저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의하면 미 국방정보국이 의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스키점프 방식 활주로에서 항공기의 최대 발사 중량은 30TU로 제한될 것이며 J-15 전투기는 연료와 무기를 모두 적재할 수 없어 짧은 거리에서 간단한 임무만 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고 합니다. 결국 J-15보다 훨씬 무거운 공중급육이나 조기경보기와 같은 대형 특수지원 항공기는 아예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산둥함은 항모전단이 아니라 전투기 수송함. 그 이상으로 활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전투기조차도 연료와 무기를 제대로 실을 수 없는 상황이니 말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런 형편없는 전투기를 항모 함재기로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함재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항모 함재기는 일반 전투기와 철기부터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제대로 된 함재기를 만들 기술도 없었고 이걸 수입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제 수-33 함재기의 프로토타입을 입수해 이를 베껴다가 J-15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 기술 없이는 엔진을 완전히 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J-15는 굉장히 무거우면서 엔진 출력은 더 약한 함재기로 태어났고 허락 없는 기술 복제에 화가 난 러시아가 수-33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거부하면서 중국은 독자적으로 함재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 역시 F-35B는 동맹국에만 판매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수입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해양 굴기를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군은 2025년까지 핵 추진 항모 2척 등 6척의 항모를 보유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해군 전력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함재기도 별도로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 번째 항모부터는 전자식 사출기를 탑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국이 급속히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매년 국방비를 늘리며 미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종이호랑 이겨인 이 항모전단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